오늘은 이방인 2부를 읽고 오늘 책더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방인은 번역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딴 데 사람, 딴 나라 사람, 딴 세계 사람, 우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로 이방인, 타방 사람, 타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일본 번역어이다 보니까 우리가 쓰지 않던 표현으로 이방 이렇게 쓰는 바람에 현재 우리 일상어에서는 이방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책 제목으로만 쓰고 있는데 번역이 좀 잘못돼서 우리 일상세계 속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다음에 이제 부조리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부조리도 앞뒤 말이 안 맞는다. 앞뒤 맞지 않음이란 뜻이지만 부조리의 원어인 absurd는 앞뒤 말이 안 맞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귀 먹었다, deaf란 뜻으로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 상징으로 벽을 말씀드렸죠. 벽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구조. 그 다음에 감옥도 그랬습니다. 감옥도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하철 타고 오시면서 앞사람과 얘기를 하나요? 다 귀 먹고 귀 막고 그렇죠. 이게 이제 업서드의 의미이네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몇 가지 재미난 표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엄마의 의미, 일상성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가 죽었다. 일상이 깨진 거죠. 무너진 건데 메르소는 일상이 무너졌는데도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일상과 교감하지 못하는 꽉 막힌, 틀어막힌 이런 삶을 살고 있고 코스모폴리탄적인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다름없이, 다른 날들과 다름없이, 변함없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피곤을 느끼고 졸립고 여자를 만나고 즐거운 오락영화를 보고 이랬죠. 이런 일상을 이제 무시하는 이런 메르소의 삶이 결국 자기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상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같은 경우라면 친구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낯선 남자를 죽이겠습니까? 그것도 뭐 친구라고 할 것도 없는 우연한 만남 속의 친구였는데, 이렇게 우연히 어떤 그 폭력 상황에 노출됐을 때, 놓이게 됐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게 되고, 거기에 적절한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근데 메르소는 바로 그 현실 부적응자였던 거죠. 사장하고 말할 때도 파리로 좀 가서 일을 해보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파리는 왜 가죠? 남들은 다 승진하려고 하거든. 승진 같은 걸 왜 하죠? 이런 이제 앞뒤도 막혀 있고 사회 관계도 막혀 있고 또 자기도 잃어버리고 있는 그냥 하루하루를 만족해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사람들은 또 그런 메르소를 이해하지 못하나요? 메르소 할 때 그 메가 바로 무리르에서 죽음이라는 뜻이었죠. 그다음에 그 솔트, 솔가 바로 이제 그 해, 죽음 해. 해라는 건 살리는 거였는데 상징을 바꿨습니다. 죽음의 해로 바꿔놨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해였죠. 해가 드러나기만, 해가 나오기만 하면 햇볕 또는 무더위, 이런 푹푹 찌는 더위, 이글거리는 해, 이것만 나오면은 이제 메르소에게는 이제 불운이 닥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뭐 해 때문에 불운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르소가 해를 상징으로 해서 이런 일상과의 소통, 올바른 해석 또는 현실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제 결국 일부의 해석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우연히 친구의 총을 받아진 이유가 뭐냐면 정의감 때문이었습니다. 야, 상대방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 같아. 그래? 하지만 아직 안 뽑았잖아.
쏴 죽일까? 아니야, 그건 비겁한 거야. 상대방이 칼을 뽑기 전에는 총을 쏘면 안 돼. 너는 정정당당하게 남자답게 맞서 싸워라. 그리고는 그 총을 내게 줘. 내가 가지고 있다가 만일 그 놈이 조금이라도 허튼 짓을 하면 내가 쏘마. 그렇게 정의감 때문에 이상한 정의감이죠. 권총을 넘겨받게 되고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메로스의 가치관인가요? 이게 좀 구분이 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괜히 다시 되돌아갑니까? 그 자리로 가가지고는 햇빛이 반짝 칼날의 반사가 됐어요. 그러자 총을 쐈던 거죠. 총을 쏜 이유가 뭡니까? 그놈이 칼을 빼들었다. 이런 아주 너무나 단편 논리죠.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총을 쏘고 그리고 나서 네 발을 더 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 사건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우연히 쐈든 의도적으로 쐈든 어쨌든 한 발이 아니고 5발을 쐈다는 것은 이제 메르소의 살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제 의도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를 둘러싼 이제 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여기 이제 미음을 쓰지 않고 니은을 쓴데 주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문. 우리 뉴스페이퍼도 신문인데, 뉴스페이퍼 할 때는 새 신자를 쓰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문 할 때 신자는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묻고 묻는 거네요. 묻고 또 묻는다. 근데 앞에 있는 그 문자는 말씀 언변에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 문자는 알려진 사실을 캐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메르소가 아랍인을 죽였다는 걸 알고 있죠. 어떻게 죽였니? 왜 죽였니? 총은 몇 방 쐈니? 이런 것들 알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 이게 신이에요. 반면에 뒤에 나온 이제 그 신문할 때 심판할 때 쓰는 거죠. 요 심판이라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갖고 캐묻는 거야.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거 신문은 사실조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포되고 나서 나는 사실관계에 관한 여러 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예심 판사와 이제 그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불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랬죠. 뒤에 가보면 그 레몽이 그 이제 증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불행이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건데요. 자, 어디쯤 나오냐면은 134쪽. 자, 중간 부분 보면 늘 메로소가 점심을 먹으러 갔던 식당 주인 셀레스트죠. 셀레스트에게 묻습니다. 그 메르소의 그 사건에 대해서,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하나의 불행. 그게 뭔지는 누구나 다 압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행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만 지금 메르소의 해석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범죄와 불행은 차이가 있는 걸까요? 범죄, 죄를 범한다는 뜻이네요. 죄를 저지르는 게 범죄입니다. 쉬운 거죠. 우리 목적어가 뒤에 왔습니다. 죄를 저지르다. 그럼 한자식 표현이네요. 범죄. 우리말로는 죄를 저지르다 이렇게 됩니다. 138쪽인데 그거 다른가? 그럼 순서대로 해야겠네. 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심 판사가 있고 이제 예심이 있고 본심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예심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걸 재판에 회부할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심리, 이것을 이제 예심이라고 합니다. 예심 판사가 자 이제 그 메르소를 불러다 놓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자 그 메르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이때부터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심 판사가 왜 그러시죠? 라고 반문을 했어요. 설명을 해주면 될 텐데 예심 판사는 반문을 했습니다. 이 얘기 핵심이 뭐냐면 메르소가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고 있어요. 상식에 어긋났습니다. 왜 그러시죠? 마치 불쾌하다는 듯 당연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몰상식,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혹시 당신 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메르소의 답변도 아주 의아합니다. 내 사건은 지극히 간단한 것이에요. 변호사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네요. 아니, 사람을 죽여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내 사건 너무 간단한 건데? 무슨 뜻이에요? 걔는 죽을 만 했다는 거예요. 왜? 칼을 뽑아 들었으니까. 이 단순 논리를 가지고 변호사 필요 없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메르소는 아주 순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순진하죠. 지난주 우리 질문이 그런 게 있었죠. 누가 이방인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르소가 이방인인가요? 그 질문이 사실 재미있었죠. 메르소가 분명히 이방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쩔뚝거리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개를 학대하는 노인도 있었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두드려 패는 놈도 있었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고, 뭐 등등 다 보니까 아들과 같이 지내면서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엄마도 있었고, 이렇게 서로 보니까 전부 벽이야.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방식으로 전부, 제가 이제 그 부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언물림, 엇물려 있다. 오늘 이제 2부 끝부분 가면은 이 번역의 위력을 아실 수 있습니다. 부조리하고 물려 있다 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엇물려 있다가 훨씬 올바른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딴 데 사람이에요. 저마다 딴 데 사람들이야. 금성에서 오고 화성에서 오고 목성에서 오고 토성에서 오고 저마다의 별에서 왔어. 너무 멀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상실의 과정을 모두 거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모두 숨겨야 돼. 이게 바로 평균성, 일상, 엄마라고 대표되는 그 일상성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인이란 이 소설의 핵심 주제는 이방이 아니고 진정성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 일상 속에, 평균성 속에, 나날살이 속에 자기를 잃어버린 그 너무 단순한 비밀을 모두 숨기고 살아. 고백하질 않아. 진정성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사실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계속 숨기느라고 거짓말을 해. 사람들의 말을 하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사람들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거짓말투성이의 삶을 살면서도 그걸 자기들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해. 자기 기만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위선과 관습, 전통의 권위에 깃대어 살아가는 삶. 하이데커 시굴은 비본래적 삶이네요. 본래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왔는지, 내 지금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나의 판단은 누구의 판단인지,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삽니다. 비본래적인 삶. 그래서 이 까미는 이러한 삶의 방식, 나날살이, 사람들의 살이 이런 것을 고발하고 이제 고백하는 삶. 응? 죄송합니다.
자기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진정성 문제가 가장 잘 드러난 게 어느 부분이었냐면, 마리가 그 메르소를 이제 사랑하면서 이렇게 묻죠. 너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는데 메르소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진정성 부분에서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대답을 한 건가요? 메르소는 솔직히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대답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 메르소의 대답은 바로 그 순간의 대답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마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마리의 웃음을 좋아하고, 마리의 옷을 좋아하고, 마리의 살갗 이런 걸 좋아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 메르소는 마리를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감정을 모르고 있어요. 자기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아닌 것 같아서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모르고 있는 자기 상실의 대표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삶은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핵심이었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허무주의라고 했습니다. 허무의 의미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호랑이 잡으러 갔는데 함정을 파놨어요. 근데 함정에 호랑이가 없는 거, 이게 비어있음, 기대, 욕망, 바람, 소망, 희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 희망이 채워지지 않은 채 텅 비어있는 거, 이게 허야. 무라는 거는 쓸데없는 욕심들, 집착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대나무 불태우듯이 싹 태워버리면 햇빛이 쨍 하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대나무를 치우지 못하고 그 그늘 속에 살아가요. 이걸 태워버리는 거, 욕망, 집착을 없애는 거, 이것이 무야. 그 허무주의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허무네요. 이때 비어있는 거는 바로 의미입니다. 살아갈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면 죽어야 되나요? 그래서 까미가 유일하게 형이상학적으로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자살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삶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죽음은 의미가 있는가? 대답은 죽음도 의미가 없어. 그럼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과 죽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바로 우리는 어긋 맞물려 있는 삶과 죽음이 내 안에서 어긋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 이방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처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의미가 샘솟아난다 라는 걸 고백하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스스로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의 결단을 내렸을 때 비로소 이제 삶의 의미가 생겨난다. 그럼 시지포스 신화하고 그대로 연결되네요. 끊임없이 죽음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야만 되지만은 그 죽음의 의미를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무의미했던 삶이 갑자기 새로운 삶의 의미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실존주의의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방인을 회색인이라고도 표현했었습니다. 이쪽인지 저쪽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체성도 잃어버렸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회색인이 결국 하나의 관찰자의 입장을 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회색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회색인, 아까 이제 파랑색, 아래지 그 파랑색은 회색과 전혀 다른 거죠. 자기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희망이죠. 하늘을 나타냈으니까 변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걸 겁니다. 그렇다면 회색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색깔이든 다 이렇게 희뿌옇게
번져버린 거. 그러니까 모든 주체성을 다 상실케 만든 거. 이게 회색이네요. 그리고 뭐랍니까?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자기 삶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는 삶. 관찰자로서의 삶이야. 이게 바로 이방인. 딴 데 사람이네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행 가면은 이런 사람들,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둘러볼 거 아니야. 관찰자로서의 삶. 자, 이제 첫 문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좀 설명이 됐습니다. 체포되면서 신문을 받았는데 신문의 과정 속에 보니까 메르소가 이러한 회색인이고 이방인이고 부조리한 사람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상실한 사람이고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고 단순하고 순진하고 이런 이제 메르소를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마구마구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2쪽으로 가면 이 첫 문장, 두 번째 단락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예심 판사를 중시하지 않아요. 이건 바로 그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서투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장에 대해서도 똑같았죠. 그죠? 사장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예심 판사에 대해서도 똑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가 옵니다. 변호사는 결국 구세주가 될 텐데, 변호사가 왔는데 변호사의 논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3쪽 오면, 자,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메르소에게 변호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 사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내가 메르소가 자기 변호사를 신뢰해 준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인자에 대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나만 믿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넌 분명히 무죄로 석방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비슷한 표현으로 중간 부분에 밑에 둘의 다섯 번째 줄, 변호사는 내가 메르소가 자신에게 협력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변호사는 이제 메르소에게 철저히 자기를 믿고 따라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봅시다. 법의 정의에 맡겨봅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 당신은 무죄로 석방이 될 겁니다. 이게 좀 변호사로서는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라는 문장과 더불어 자, 103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한 밑줄을 쳐놓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이면 뭡니까? 당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이걸 물어야 되는 게 본론이죠. 어떻게 죽였어? 몇 방 쐈어? 이런 걸 물어야 되는 게 본론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했는데 갑자기 메르소의 사생활을 조사해요. 자,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 사망하셨는데 핵심 안건이 본론이 뭡니까? 엄마 장례식 날 메르소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이게 핵심 본론이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살인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엄마가 죽은 날 내가 냉담했어. 엄마의 관을 열어보지도 않고 엄마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엄마 장례식장 관이 있는 곳에서 밀크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리고 조문객들에게 뭔가 상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했고 짜증을 냈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냉담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하고 아랍인을 죽였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맞물려 있어. 어긋난 것이 전혀 만날 수 없는 것. 길이 어긋났어요. 그럼 만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어긋나 있는 관계들이 어머니 장례식과
아랍인 죽이기 사이에는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긋나 있어요. 근데 이 어긋난 게 그냥 맞물려 버렸어. 그리고 맞물려 가지고 어머니에 대한 메르소의 태도가 아랍인을 죽인 메르소의 진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도 사형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얼토당토 않은 판결이 내려진 거죠. 바로 이것이 부조리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맞물려 있다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는 이유죠. 끊임없이 이제 메르소의 감정이 어땠느니, 메르소의 태도가 어땠느니 이런 것들을 문제 삼게 됩니다. 자, 104쪽 첫 문장도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라는 문장 낱말을 썼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몰라요. 회색인입니다. 아마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아무 의미도 없다. 앞에서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내 탓이 아니다. 책임의 문제, 빚의 문제였음, 죄의 문제였죠. 나는 어머니 죽음에 대해서 아무 죄가 없어요. 내가 안 죽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갚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어머니에게 빚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 엄마 탓이에요. 이렇게 탓도 없고 빚도 없고 죄도 안 졌어요. 여긴 뭐도 없습니까? 의미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도대체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랑조차도 의미가 없다면은 메르소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니 사랑이 의미가 없으니까 죽음이 의미가 있을 리가 없죠. 죽음이 의미가 없으니 장례식장에 엄마 얼굴을 볼 이유도 없는 거죠. 울을 이유도 없는 거죠. 안 울은 거예요. 당연한 거지. 메르소에게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냉담했던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개가 죽는 거나 개미가 죽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2부 앞부분에서는 내가 그날 좀 피곤했거든요. 차 안에서 졸아요. 그죠? 피곤했어요. 햇빛이 너무 쬐어가지고 피곤했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는 바람에 피곤했어요. 피곤한 이유는 많죠. 그래서 냉담한 표정을 지은 거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너 왜 아랍인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상한 태양 때문에 죽였어요. 사람들이 방청객들이 웃죠. 이런 어긋난 대답을 자꾸만 합니다. 올바른 대답을 못하고 자꾸 어긋난 대답을 해. 현실 부적응자예요. 그럼 왜 까미가 이 메르소를 통해서 진정성 문제를 던지는 걸까요? 요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104쪽 첫 번째 단락 그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메르소가 뭔가 엄마에 대해서 냉담했던 자기의 감정이나 그때 태도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은 했겠지만 의미는 없었고요. 그때 내가 좀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또 졸리기도 했고요. 그 육체적 반응에 좀 제가 진실했어요. 피곤했으니까 좀 뭐 누웠고 잤고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자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엄마가 안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뭐 돌아가셨으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메르소의 그 엄마 죽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그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가르쳐 주죠. 그 다음 단락의 첫 문장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는데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르소는 유죄 판결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날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요. 슬펐고요. 주체할 수 없었지만은
남자였기 때문에 감정을 억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메르소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부하네요. 감정의 사실이 뭘까요? 감정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네요. 응? 감정은 누구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도 그 표정과 그 이면 속 내면에 들어있는 감정하고는 인과관계가 없어서 아, 그때 내가 슬픔을 참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증명할 길이 없는 거죠. 믿어야지. 변호사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감정과 실제로 드러난 냉담한 표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자, 사람들이 냉담하다고 판단하는 그것에 대해서 억제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자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감정을 억제했던 거는 아니고 내 신체의 요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이제 그 양로원 원장 그리고 직원들 이렇게 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할 텐데 당신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겁니다. 그러자 그 메르소도 뭐라고 얘기해요? 105쪽 첫 번째 문장.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금 변호사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조언해주고 있는데 메르소는 스스로 판단하죠.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라는 말을 의미라고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없는 것들, 의미가 없는 것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네요. 보잘것없는 것들 또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이것도 부조리네요. 그죠? 어근 물림이에요. 이것도 언물림인 거야. 아니 나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나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좌지우지해버려. 내 삶을. 그리고 결국 변호사가 메르소의 태도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메르소가 변호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속으로 생각하죠.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이해해 줬어야 되는데 말이야. 변호사가 나도 이해 안 해주고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나를 이해하기는커녕 나를 원망하고 있군.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심 판사 앞으로 다시 불려가게 되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 예심 판사에게 이제 신문 받게 됩니다. 106쪽부터 오죠. 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07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단락, 다섯 번째 줄. 뭐 관계된 내용을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쭉 물어본 뒤에 정말 중요한 얘기를 묻고 싶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냐? 갑자기 예심 판사가 살인 사건과 관련된 건 묻지 않고 그건 간단히 묻고 엄마를 사랑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메르소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메르소의 답변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새겨 들으세요. 네, 누구나 그렇듯이요. 그럼 어떻게 답변을 했어야 됩니까? 엄마를 사랑했냐고 지금 예심 판사가 물었으니 우리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답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뭐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라고 답변했다면은 예 그렇고 말고요. 뭐 무지무지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그렇듯이요라고 말함으로써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했겠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평준화시켜 버렸어요. 몸이 건조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걸 사물화라고 합니다.
감정, 사랑,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사물화가 안 되는 것들인데 이것을 사물화시켰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때 말하는 누구나 그렇듯이요라고 말할 때 이 누구나는 아무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메르소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심 판사에게는 누구나 그렇듯이요라고 말하는 이 메르소의 말 속에 들어있는 누구나가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하는지를 물었는데 인칭대명사를 나라고 해야죠. 그죠? 저는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 말함으로써 아무도 아닌 자처럼 됐고 결국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재미난 표현이 또 있습니다. 타이프라이터, 서기죠. 서기가 키를 잘못 친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서기는 지금 메르소의 그 답변을 이제 타이프로 치고 있는 거죠. 예상을 한 거예요, 그죠?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사랑하고 말고요라고 그렇게 치려고 쳤는데 듣고 나니까 어때요? 그 대답이 아니었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지워야 됐는데 예? 이것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메르소의 그 대답에 대해 당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소는 자기 자신의 대답이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르소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나지 않는다. 건성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메르소는 실제로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그대로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걸 듣는 사람들은 건성으로 대답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의가 없어서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거나 뒤의 표현을 빌려 쓰면은 영혼 없이 답변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발을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네 발을 쏘았는데 첫 발과 둘째 발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시판사가 던졌어요. 이 질문 아주 중요한 거죠. 왜 땅바닥에 쓰러진 시체에다가 총을 쐈는지를 물었습니다. 야, 요건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5발 가운데 5발을 쐈는데 5발 가운데 몇 번째 쏜 것이 가장 그 죽음의 책임이 클까요? 첫 번째겠죠, 그죠? 첫 번째 총알이 가장 의미 있는 이제 사건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둘, 셋, 네 번째까지 쓴 4개의 총알은 그만큼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판사는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첫 번째 총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 첫 번째 총알과 두 번째 총알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지금 뭔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성해 볼까요? 첫 번째부터 5번째를 연속으로 쐈다. 그럼 이 예심 판사는 뭘 의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쐈는지를 묻기보다는 메르소의 심리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은 메르소가 그 질문을 받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간격, 인터벌이 길었다는 게 왜 중요하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죠. 벙어리가 된 거죠. 이게 부조리네, 그죠? 업서드네 이게. 판사의 말을 이 범죄자가 피고인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 의미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가만히 벙어리로 있습니다. 근데 판사는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거듭거듭 왜요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피고인은
그 의미를 못 알아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판사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거듭거듭 물었을까요? 의도된 행위인지 아닌지를 물은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를 쏘고 사람이 죽었겠죠. 두 번째는 양심의 문제를 물은 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또 쐈다면 악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거야. 그래서 108쪽 가보면은 갑자기 은 십자가를 꺼내 들고 오는 거죠. 이제 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심 판사는 재판과 관계없이 이제는 양심의 문제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은 십자가를 들고 와가지고는 자, 신에게 용서를 빌어라. 뉘우쳐라. 그러자 메르소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나는 그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이유를 몇 가지 됐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너무 더웠다.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너무 더워가지고 생각을 못했다. 두 번째는 파리떼죠. 이 파리떼는 그 사르트르도 많이 사용한 상징입니다. 파리는 구더기에서 나오죠. 근데 구더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죽었어요. 그러면 거기 파리가 들끓게 되겠죠. 파리떼가 와가지고 얼굴에 자꾸 달라붙어요. 응? 그래서 귀찮은 거죠. 이것 때문에. 성가셔. 그래서 답변을 못한 거죠. 파리를 쫓느라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뇌가 범죄자인데 예심 판사가 자꾸만 용서 회개를 하라고 그래. 뉘우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거를 해야지 왜 자꾸 판사가 나한테 그걸 요구하느냐? 우스꽝스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판사의 지위를 이제 우리 메르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판사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할 수도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인데 남남으로 보고 있고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으니까 판사가 하는 말들을 그냥 남이 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109쪽으로 가면 이거에 대한 자기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둘째 빨을 속기 전에 짬을 두고 기다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뭐 사실이라고 잠깐 두고 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뭐가 중요해? 조금 길어졌을 뿐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 판사가 그 부분에 집요하게 물어가는 것이 메르소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판사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메르소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이거 재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신을 믿습니까? 그러자 메르소가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판사가 이제 분개했다고 썼네요. 그리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 판사 얘기입니다. 판사가 메르소에게 당신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나 자신, 판사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가 전염된다는 거네요. 왜 그러냐 하면 판사 자신이 메르소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변자처럼 신에게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너는 그 신을 믿지 않는다고? 그럼 내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지잖아.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신을 믿는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 하라는 거죠. 판사는 마치 법을 대리해서 심판하는 자가 아니고 신을 대리해서 심판하는 자처럼 신의 대리자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월권이죠. 따라서 메르소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순간 판사는 거기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존재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잘못 규정해 놓은 거죠.
자, 어쨌든 여기도 또 한 번의 어근 물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학생들이 공부 안 하면 야단치잖아요. 나무라잖아요. 왜 공부 안 하냐고. 그게 이제 교수로서 할 일인지 아닌지를 많이 반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자기 판단이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수의 강의가 재미없는 거겠죠. 그럼 내 잘못이죠, 그게? 근데 나는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학생에게 돌리고 있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바로 너의 그 공부 안 하는 태도가 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힌다 얘가. 공부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야단치는 거는 포기했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아서. 좀 더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하게는 되는데 여전히 공부 안 하는 학생을 보면은 분노하게 돼. 마음 속으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심 판사의 태도하고 유사한 거예요. 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만들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지 못하고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평가를 해줄 학생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멸감 이런 걸 받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이제 타인에 의존한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 끝에 판사가 이렇게 메르소에게 그 악담을 늘어놓게 되네요. 당신처럼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10쪽에 두 번째 단락 나오죠. 그러자 메르소가 맨 마지막 문장에 결국 아이고 귀찮네요. 이렇게 이제 귀찮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판사에 대해서 귀찮음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이제 둘 사이에 큰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판사는 메르소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반면에 메르소 역시 판사에게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이 쭉 흘러가게 되고 112쪽으로 오면 이제 두 번째 마디가 시작이 되죠. 감옥, 감옥. 이 부분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113쪽으로 와보죠. 처음에 감방에 들어올 때.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요. 자, 그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체포되던 날, 나는 우선 이미 여러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아랍인을 죽였죠.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우리 같으면은 겁났을 거예요. 대부분 아랍인들이 갇힌 감방에 내가 아랍인을 죽이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알제리가 그 프랑스 식민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메르소는 프랑스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대국과 같은 이런 관계 속에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있는 감방에 들어갔는데, 자, 그들은 나를 보더니 웃었다. 반겨준 거네요. 아이고, 너도 우리와 똑같은 놈이 됐구나. 아마 그런 심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다. 내가 아랍인을 한 명 죽였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잠잠해졌다. 근데 그 뒤가 이제 놀랍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저녁이 되었다. 그들은 누워 잘 돗자리를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까미가 다 이해가 된 걸 겁니다. 까미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잘 드러나 있어요. 아랍인, 그들은 자기 땅에서, 자기네 땅에서, 자기네 고향에서
딴 데 사람, 이방인이 돼버렸잖아요. 식민지를 통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건데, 그 아랍인을 죽인 사람이 감방에 들어왔는데 친절을 베푼 거야. 그러니까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동족을 죽인 사람을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고 하나의 사람으로 그냥 받아준 거죠. 뭐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받아준 겁니다. 서로가 이해가 된 거야. 잠잠한 가운데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준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아랍인들은 말을 안 해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제가 1부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살인을 당하는 그 아랍인, 그 아랍인들은 한마디 말이 없어. 칼을 꺼낼 때도 말이 없었고 싸움이 붙었을 때도 말이 없었고. 왜 아랍인들은 입이 없을까요? 이 입 없는 아랍인들을 통해서 메르소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침묵을 입 다물기, 입 다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침묵이란 말 대신에 우리말로 입 다물기, 다물기. 다물기 하니까 좀 멋있는 표현이 됐네요. 네. 입을 쓰니까 조금은 천박한데 다물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적으로 스스로를 가뒀다는 뜻이죠. 조금 더 부연하면 무엇인가 말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다물다,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할 말은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뜻이야. 그 침묵이라는 거하고 입 다물기라고 할 때하고는 그 사태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랍인들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말을 하면 그들은 손해를 볼 거예요.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입을 다문 상태로 메르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방 얘기가 나오죠. 변기통, 나무 판자, 쇠로 만든 대야, 창문. 간단하게 독방을 설명하고, 다음에 마리가 이제 면회를 온 게, 요 대목이 아마, 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114쪽으로 와보시죠. 위에서 둘, 넷, 여섯, 7번째 줄. 면회를 왔는데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구멍 뚫린 창문을 통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미국 미드 보면은 수화기 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접견실에서 직접 대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철책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철책으로 돼 있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야만 얘기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방인 상황이네요. 뭔가 딴 데 떨어져 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하려면 큰 소리를 내야 돼요. 자,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115쪽. 자, 두 번째 단락. 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 지내지? 뭐 필요한 거 없어? 가장 일상적으로 묻는 거겠죠. 저도 이제 교도소에 면회 간 적이 있지만은 가면 처음에 뭐 그래 얼굴 보고 잘 지내지? 아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뭘 잘 지내겠어. 근데 물을 말이 뭐가 있어? 교도소 생활하기 뭐 괜찮아 뭐 그죠? 참을만해, 견딜만해, 잘 지내지? 이런 거죠. 어디 아픈 데는 없지? 이런 걸 묻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묻게 됩니까? 사식 넣어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영치금 넣어줄까? 이런 거죠. 두 가지를 묻겠죠. 그다음에 메르소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메르소는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응, 아무것도 없어. 잘 지내고 있고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와 메르소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리는 이런 메르소를 너무 사랑해요. 순진하고 가식이 없고 꾸밀 줄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처럼 자기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처럼 위선적으로 관습에 둘러서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감매기면 이런 눈빛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이런 메르소를 좋아합니다. 웃고 있다는 건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보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는 개를 맞기 싫대요. 아니 결국 면회로 와가지고는 개 얘기를 하고요. 자, 116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마리의 말은 다 중요하죠. 메르소의 말 중요하고 세 번째 줄 마리가 내게 뭐라고 외쳤어요? 희망. 제가 노신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희망에 대해서는. 희망. 희망은 언제 말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절망 가운데서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 평안할 때는 희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희망은 언제만 얘기합니까? 절망 가운데서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외칠 때 우리는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자 메르소가 그래 라고 대답을 했네요. 아, 처음으로 마리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나니까 마리를 껴안고 싶어졌어요. 사랑이 느껴진 거죠. 그 중간쯤 가겠습니다. 마리가 다시 외쳤다.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해. 아니, 감옥에 있는 남자에게 결혼하자고 하는 여자가 이게 정상적인 여자입니까? 마리는 분명히 메르소의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메르소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르소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거는 마리에 의한 것이죠. 마리는 메르소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의 말에 대해서 메르소가 반문을 해요. 그래? 의문문이 붙어 있죠. 그래? 네. 나랑 결혼한다고? 그래? 내가 결혼할 수 있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말하면은 아직 메르소는 완전히 마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보시죠. 무슨 말이건 해야겠기에 한 말이었다.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면 되는 거죠. 나도 좋아. 그래, 결혼하자. 나도 널 사랑해.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대목이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감정을 느끼고 있어서 이제 메르소도 비로소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걸 알고 깨달았어.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적절한 말이 뭔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반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가 빠르게 이제 석방될 거고 해수욕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117쪽부터는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하고 빠르게 넘어갈 건데 희망의 관점에서 117쪽부터를 쭉 한번 해석을 해볼 것. 희망의 관점에서 희망은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절망적인 말들이야. 그 절망적인 말들, 마리의 미소조차, 웃음조차도 절망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희망을 바라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 단락들 전부 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키 작은 노파와 그의 아들 주고받는 말 가운데 잘가 엄마라는 게 있죠. 이거는 희망입니까? 아니, 이별이죠. 그냥 절망을 받아들인 태도네요. 잘가 엄마. 엄마가 높아요. 다시는 못 볼 겁니다. 엄마는 돌아가실 거예요. 엄마를 다시 볼 날이 이제 없을 겁니다.
절망으로 표현했네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잘 가, 엄마. 그 다음에 내 오른편에 사내와 그의 아내. 그들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건강 잘 돌보고 조심해요. 재회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8쪽으로 가면 두 번째 단락에 마리가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희망이죠. 그리고 마리가 편지를 보내고 비로소 이제 메르소는 자기 삶 전체에 대한 성찰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부터는 완전히 이방인 이 소설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야. 마리가 편지를 보내고 메르소는 자기 삶을 본래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찰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과거의 의미를 곱씹는 거죠. 앞에서 일부에서는 메르소에게 과거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부분부터는 메르소에게 과거는 의미 전체입니다. 그리고 바로 과거를 성찰하는 거죠. 그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미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몇 가지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금 생활 초기에는 어떤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자유롭다는. 그리고 해방감을 맛볼 거라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다음에 구금 초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죄수죠. 죄수로 살아가는 거. 뭘 기다리죠. 간수를 기다리고 밥 먹을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살이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엄마의 말이 떠올라졌습니다. 119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사람은 결국 그 무엇에든 익숙해지는 법이야.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말이죠. 응? 엄마가 늙었을 때 아들에게 해준 말이야. 그렇다면은 감옥살이를 통해서 엄마가 떠올라졌네. 엄마의 그 말이 떠올라졌고, 그 엄마는 어디에 살았던 거야? 감옥에 살았던 거죠. 응? 내가 감옥에 살면서 그런 되돌아오는 이런 삶을 기다리면서 그 지긋지긋한 삶에 익숙해지는 걸 보면서 엄마의 그 말이 떠올랐던 거죠. 그 엄마는 감옥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누구랑 살았어요? 아들하고 살았죠. 응? 이런 이제 까미의 이런 전략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까미는 말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 말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전혀 말해지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인 메르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감옥이었잖아요. 응? 그러다가 이제 119쪽 두 번째 단락 오니까 그런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응? 자, 네 가지 정도의 그 힘든 요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 대한 욕정. 뭐 딱히 마리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에 대한 욕정. 응? 뭐 다 이해하시니까 넘어가겠고요. 120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여자에 대한 욕정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은 부당한 거 아니냐 그러자 간수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고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죠. 이때 이제 비로소 메르소가 뭘 깨닫게 되죠. 자유죠, 자유. 아하. 이제까지 메르소는 자기 몸에 느껴지는 그대로를 말해왔어요. 졸리면 졸리다고 말하고, 그 순간순간에 충실하게 그 순간에 몸에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간수장의 말을 통해서 그러자고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몸에 느껴지는 그 욕정을 발산할 수가 없죠. 왜?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자유의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것을 벌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였고요. 담배.
근데 이 담배는 처음에는 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 끊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 그래서 벌이 아니게 됐다고 서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121조 두 번째 단락 시간 보내기, 시간 죽이기, 권태네요. 권태야말로 결국 하나의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어떻게 적응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거에 대해서 총 목록을 만드는 시간이 부족해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느라고 이제 시간의 지루함도 문제가 안 되게 됐습니다. 122쪽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잠의 문제. 처음에는 잠을 잘 못 자서 문제였는데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을 잤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18시간을 잤다는 거야. 잠을 많이 자서 문제네. 이렇게 네 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 문제는 끝까지 남아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이 됐어요. 응? 그러면 메르스 입장에서는 익숙해지지 않는 법이란 없다라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122쪽의 세 번째 단락 옛날 신문지 한 조각. 이 부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분석을 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짧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기사예요. 한 남자가 마을을 떠나서 돈벌이를 하러 어디 도시로 갔습니다. 25년이 지난 뒤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여관에 머물고 묵게 됐는데 자기의 엄마와 누이가 여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은 딴 여관에 이렇게 묵게 하고 자기는 엄마와 누이의 여관에 가서 묵으면서 돈 자랑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자 엄마하고 누이가 작당을 해서 그 아들을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그 남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그 엄마의 여관에 와가지고 어제 묵었던 그 남자가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마는 목매달아 죽었고 누이는 우물에 빠져 죽었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죠? 네. 근데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게 제가 자살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잠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을 매서 죽는 사람은 전부 한 땜에 죽는 거야. 최진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사람, 잘 살았다고 여겨지는 만인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요, 목매달아 죽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인의 몰기에, 이런 한에 맺혀 죽은 거야.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대신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게임으로 보고 내가 내 게임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다음에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아름다운 죽음을 죽고 싶은 건데 죽고 나서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이죠.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극물로 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요, 강물이나 우물에 빠져 죽는 투신자살하는 사람, 특히 남녀 간의 연인 관계에서 많이 그러죠. 바다에 빠져 죽거나 투신해 죽을 경우에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세계,
저승을 염두에 두고 환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사랑을 다 이루지 못했는데 내 희망, 내 바람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생 또는 저 세상에 가서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라는 걸 갖고, 그러니까 엄마와 누이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동생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재미있죠. 탓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123쪽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보면 이거에 대한 메르소의 해석이 엉터리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 이 비정상이야, 메르소가.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이 기사를 읽고 나서 메르소의 결론은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이러한 여행자에 대해서도 여행자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이 아주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메르소는 끊임없이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해석의 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딴 나라 사람, 딴 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에피소드 정도가 되는 거고요. 자, 124쪽으로 가면은 이제 두 가지의 상징적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양철 식기에 자기 얼굴을 비춰봅니다. 거울 보기를 한다는 거야. 124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양철 식기에 비친 내 얼굴, 거울 보기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얼굴은 심각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이제 비로소 삶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진정 어린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시간. 야, 이런 건 정말 명문이야, 그죠? 명언. 이름 없는 시간. 이름이 없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이름 없는 시간이 뭐냐면 무의미한 시간인데 실제 삶이 사라진 시간입니다. 여기서의 실제 내용은 기억 속 삶이에요. 재생만 되고 있는 삶. 테이프죠. 고장난 테이프의 삶. 우리 매트릭스에서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이 재생돼서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는 삶. 실제로는 미래가 없고 현실이 없는 과거 속에서만 살아가는 삶. 이미 다 살아버린 누군가의 삶을 되풀이하는 삶. 이게 이름 없는 시간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 없는 시간, 죽어버린 시간, 이제 갇혀진 시간이죠. 맨 마지막 문장 보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다. 시계추처럼 되풀이될 뿐 아무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지 않는 이러한 이름 없는 시간의 삶. 이거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유가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상화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봄이 오나요? 미래가 오나요? 새로운 삶이 올까요? 의미가 주어질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자유가 빼앗겨지면, 자유를 빼앗기면 봄은 오지 않습니다. 들판에 자유를 잃어버리면 거기에 봄이 올지라도 실제로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이상화의 시는 그래도 온다는 거죠. 야, 이놈들아, 니네가 들판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봄마저 빼앗아 갈 소냐라고 외친 거지만은 실제로 까미는 들판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봄도 잃어버리는 거죠. 왜? 가서 놀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사라지잖아요. 바다의 상징을 말씀드렸죠. 그죠? 해와 반대되는 진정성의 영역, 자유의 영역, 삶의 의미의 영역, 해방의 영역, 구원의 영역이 바로 바다였었죠. 이걸 잃어버리는 삶. 봄이 오지 않는 거죠. 희망이 없어지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판 과정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125쪽부터 쭉 이어져서 중재재판소가 열리게 되고 재판 과정이 쭉 설명이 됩니다. 이 재판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메르소는 자기 재판에 대해서 제3자적인 관찰자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그 보기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7쪽에 중간 바로 아랫부분. 나는 경관에게 말했다. 경관에게 말했다. 많이도 모였네요. 자기 재판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자 어리둥절하고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메르소가 지금 이상해요. 그죠? 네. 많이들 모였네요. 많이들 모이게 된 이유는 기사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검사, 재판부 또는 이제 재판장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자, 130쪽부터 이제 자, 증인들을 소환하겠다라는 절차가 나오고, 자, 132쪽에 이제 재판이 실제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 재판장은 자, 이렇게 묻습니다.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부터 재판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이제부터 겉보기에는 나의 사건, 메르소 살인사건과 무관한 것 같지만 아마도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다뤄야겠다. 이게 어근 물림입니다. 나의 사건과 무관한 문제는 뭐겠어요?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장례식이 되겠죠. 다음,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살인사건과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나의 냉담한 태도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네요.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습니까? 아니, 살인사건을 다뤄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왜 엄마를 양로원에 보냈냐? 그러자 메르소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돈이 없어서요. 이게 답변이 너무 궁색하고 옹색하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네 엄마도 죽일 거니? 이렇게 물을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네,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내기 싫었죠.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그 두 가지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보내긴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이 어쩔 수 없었음이 증명돼야 됩니다. 정당방위예요. 그죠? 상대방이 나를 칼로 찌르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그를 쏘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했을 거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어쩔 수 없었음, 이거 증명될 때 정당 방위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를 왜 양로원에 보냈어요? 네, 보내기 싫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증명이 됐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이거 돈은 제대로 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제 추가로 물은 거죠.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낸 거, 돈이 없어서 양로원 보내는 게 당신한테 괴로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괴로웠다고 해야겠죠. 괴로웠다고 하면은 그 괴로웠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뒤에 이제 계속, 괴로웠는지를 물어보는 신문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3쪽 가면 두 번째 실제 사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아랍인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아랍인이 있는 쪽으로, 그 샘 쪽으로 되돌아갔느냐? 그러자 메르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근데 왜 무기를 갖고 갔느냐? 그러놓고는 이 질문을 여기 보면 메르소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연히 가지고 갔다고. 우연히. 우발적이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라고 증언을 한 것인데, 그러면 검사는 뭘 증명해야 됩니까? 의도가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 증명은 안 하고 여기서 끝내버렸어요.
검사는 이걸 증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본론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 증인들을 소환해가지고 첫 번째 나온 증인이 누구냐면 134쪽의 첫 번째 문장이죠. 양노원 원장이 나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양노원 원장은 아주 형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검사가 엄마가 나에 대한 불평을 했냐? 그러자 그렇다. 원망을 했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들에 대해서 원망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장례식 날은 어땠습니까? 담담한 태도를 보였네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몇 가지를 쭉 설명을 덧붙였는데 메르소가 엄마를 보려 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곧장 떠났다. 그리고 메르소가 엄마 나이를 몰랐다. 자,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일련의 행동들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정성 문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까미식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러한 행동들이 전부 다 메르소가 엄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가요? 그럼 반증인가요? 증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응?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러한 태도는 메르소가 엄마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표정이나 태도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증명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재판정에서는 그 인과관계를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도 마찬가지로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밀크 커피를 마셨다라고 증언하면서 방청객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이제 분노를 자아냈는데 밀크 커피를 마셨다. 왜 그러냐면 장례식장에서는 블랙 커피만 마셔야 되거든. 이해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블랙 커피만 마시는데 왜 밀크 커피를 마셨냐가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담배를 피웠다. 어쨌든 자, 범죄의 의미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살인이 범죄인데 장례식장에서 밀크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게 범죄입니까? 아니죠. 네?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왜 지금 범죄처럼 다루고 있냐면 신성모독죄라는 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화시대의 산물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의 법률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법률이 아니고 과거의 법률을 지금 가지고 온 거죠. 과거의 도덕, 이것을 과거의 도덕을 현재화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르봉의 표현대로 쓴다면은 조상, 다음에 이제 과거 또는 전통 이런 것들의 권력에 따른다. 그러면 현재 법률을 무시하고 과거의 도덕에 입각해가지고 또는 도덕에 입각해가지고 메르소를 범인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재판 과정에서 말이야. 이것도 부조리네요. 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36쪽으로 오면은 토마 페레즈. 왜 우리 그 개를 학대한 노인 아시죠? 아, 그게 아니고
엄마, 그 요양원에서 엄마의 그 유일한 남자친구. 그 부분 아주 코믹합니다. 136쪽 마지막 문장 보시죠. 그날 저 자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검사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메르소가 눈물 흘리는 걸 봤어요? 그러자 페레즈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못 봤겠죠. 왜? 그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변호사가 뭐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메르소가 눈물 흘리지 않는 걸 봤습니까? 그러자 페레즈가 뭐라고 답변했겠어요? 못 봤어요. 방청객들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눈물 흘리고 안 흘리고가 아랍인 죽이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부조리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됐습니까? 과거의 도덕이 현재의 법을 지금 지배하는 권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조리하잖아요. 어떻게 도덕이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메르소가 놓여 있는데 메르소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런 부조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극인가요? 희극인가요? 까미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셀레스트가 나왔죠. 아까 이제 우리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제 불행에 관한 한 12시까지만 오늘 하고 그 뒤는 토론을 좀 30분 할 겁니다. 셀레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메르소가 사람을 죽였는데, 아랍인을 죽였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셀레스트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건 하나의 불행입니다. 그럼 불행이라는 게 뭘까요? 우연히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범죄는 아니라는, 우연히 일어났기 때문에 의도한 건 아니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건 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의 사고인 것이죠. 그럼 메르소가 아랍인을 죽인 것은 사고인가요? 악행인가요? 어려운데 이 부분이. 이건 뭐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악의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칸트 또는 성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또 현재의 그 현대 철학자인 그 휘게르까지 포함시켜서 서양의 모든 전통 철학자들은 악을 마음의 문제로 봤어요. 동기에 이제 딸린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악의 문제를 행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동기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탕욕스러운 마음, 부당한 마음 또는 동화 반복이 되겠지만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 봤어요. 근데 악한 마음이 없이 어떤 악한 행동이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그 행동은 악행인가요? 아닌가요? 어린아이가 어떤 스위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눌렀어. 근데 그게 원자폭탄 단추였어요. 그래서 원폭이 터졌어요.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져가지고 3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꼬마이의 그 손가락은 악한 거야? 악하지 않은 거야? 꼬마는 악한가요? 악하지 않나요? 꼬마는 악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꼬마가 누른 그 행위, 핵폭탄의 단추를 누른 그 행위는 악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좀 더 심각하게 물어볼까요? 그 단추를 누르면 30만 명이 죽을 거라는 거를 모르고 눌렀다는 그 무지, 모름, 그건 악한가요? 악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악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동기가 있었냐 없었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눌렀냐 아니냐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기서 셀레스트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의 불행입니다라는 것은 이런 서양 철학의 논리로 치자면은 그럴 동기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 악하지 않은 하나의 행위가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부당하게. 그러면 우린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사고라고 불러야 되나요? 심지어는요, IT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 그거는 악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홍수, 번개 쳐가지고 누군가가 감전사 죽었어요. 그럼 번개는 악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그럼 그 개는 악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악의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가 들어오는데, 마리는 이제 메르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했지만은 강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메르소와 언제 만났느냐라는 그 질문에 어머니가 죽은 다음 날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고, 어머니 죽은 다음 날 여자를 만났다고? 그리고는 영화를 보러 갔고,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자고, 마치 메르소가 페르나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말이는 걸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고, 뭐,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울부짖게 됩니다. 141쪽 첫 번째 단락에. 메르소는 그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라고 울부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리의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마송이 나오고 살라마노가 나와서 메르소가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강변해 줬지만 아무도 듣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레몽이 나오죠. 레몽이 나와가지고는 메르소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지금 재판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한마디 말을 합니다. 141쪽 마지막 문장. 평가가 아니라 사실. 여기에 네모를 쳐놔보세요. 평가가 아니라 사실. 재판장은 지금 레몽이 메르소가 무죄다라고 주장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당신의 평가가 아니고 사실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판장은 지금 사실을 캐묻기보다는 평가를 자꾸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이 평가를 내리니까 평가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으로 오면은 이제 사실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을 때 레몽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편지를 써주고 바닷가에 가고 칼을 가지고 가고 뭐 총을 가지고 가고 한 이 모든 게 전부 다 우연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연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새겨 듣는다면은 왜 레몽이 메르소의 그 살인에 대해서 무죄라고 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43쪽은 두 번째 단락부터는 이제 이제 재판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 부속 사제와의 대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43쪽 두 번째 단락. 변호사가 하는 말을 한번 읽겠습니다. 도대체 피고인은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다고 해서 기소된 것입니까? 변호사가 지금 이 재판의 의미를 정확히 이제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검사가 이렇게 반론합니다. 한 세 줄 내려가면, 어머니의 장례와 살인이라고 하는 이 두 범주의 사실들 사이에 어떤 심오하고 비장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 그게 뭐냐? 범죄자의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땅에 묻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식이 왜 중요했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죠.
어머니를 범죄자의 마음으로 땅에 장례를 치렀다면은 그런 아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메르소의 살인에 대해서 엉뚱한 방향, 어머니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았냐면 사람들의 관심은 아랍인 죽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랍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그 사람이 죽을 만했는지 이건 전혀 단 한 문장도 안 나와. 오직 재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메르소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렀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검사가 바로 이 재판에서의 쟁점을 잘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자, 146쪽으로 오면은 자, 이제 이것이 어떤 재판이었는지가 좀 더 정확히 묘사가 되었습니다. 146쪽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범죄적 영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네모를 딱 쳐놓으시면은 메르소의 영혼에 대한 심판이었군요. 고의적 살인이었느냐, 충동적 살인이었느냐, 살인과 관련된 재판이 아니고 메르소의 영혼이 과연 악한가요, 선한가요? 그의 영혼이 구제를 받을 만한 건가요, 아닌가요? 피고인이 메르소가 후회를 하고 있는가요, 아닌가요? 이런 영혼에 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 안에 어떤 도덕적 원리가 들어있던가요? 아니면 어떠한 도덕도 결여되어 있는가요? 이런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0쪽 맨 마지막 문장 가면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대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 규율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그 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없으며 메르소가 지금 사회 근본 규율을 무시했기 때문에 사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이방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도 보일 줄 모르므로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어서 이 사람의 목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행위, 증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니고 구형하는 것이 아니고 규율, 도덕 또는 그 사람의 영혼 이런 것에 근거해서 사형을 구형하는 웃지 못할 이런 재판을 펼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났고 154쪽으로 오면 갑자기 이 메르소가 이런 엉터리 재판에 관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됩니다. 한 두 문장 정도만 보겠습니다. 154쪽에 위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삶의 추억에 휩싸였다. 지금 자기에게 사형이 구형되고 있는 이 아주 중요한 그 현재 속에서 갑자기 붕 떠가지고 추억에 휩싸이고 있어요. 추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더 이상 현재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과거로 되돌아가고 한 둘, 넷, 주로 이제 마리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한 다섯째 줄 내려가면 자,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서둘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뿐이다. 이 어서라는 표현은요. 시인 이상이 있어서 아주 유명해진 표현입니다. 어서. 이게 지루하다는 뜻이죠. 그죠? 지겨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서. 권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권태는 무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 이 전체가 메르소에게는
무의미한 겁니다. 권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어서. 이 한 낱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어서. 무의미하다는 거, 지루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상상을 쭉 펼치게 됩니다. 자, 뭐 158쪽부터 159쪽에 오만방자한 확실성,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한 메르소의 판단이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불균형에 근거한 판단이었다. 이런 거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단두대 얘기도 나오면서 결국,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165쪽 두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 자, 메르소가 이제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죠. 그래. 그렇다면 나는 죽는 거지 뭐.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30살에 죽느냐, 60살에 죽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건 20년 후건 언제나 죽는 것은 바로 나야. 어차피 죽을 바에야 어떻게 죽든 언제 죽든 그건 당연히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이제 까미의 철학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면서 이제 메르소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속 사제가 와서 감옥으로 찾아와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 문장이 그거죠. 168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죠? 메르소가 3번이나 이 부속 사제의 면회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들어온 거죠. 와가지고는 왜 나의 면회를 거절하죠? 그러자 메르소가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메르소와 부속 사제 사이에 이런 엉뚱한 또 논변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속 사제는 계속 메르소에게 신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몇 가지 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묻죠. 부속 사제가 자, 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래도 메르소는 부속 사제가 어떤 말을 하든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속 사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절망 때문에 당신이 믿지 않는 걸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가서도 메르소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170쪽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자, 부속 사제가 메르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럼 아무 희망도 없는 건가요? 죽으면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세, 심판 또는 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나요? 당신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메르소가 짧게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메르소에게 당신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짊어지겠다고 말을 하고 있군요. 응? 그리고 나서 이제 메르소하고 부속 사제 사이에 아주 상징적인 대화를 한 대목 하게 되는데 그 대목도 한번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둘 만한 대목이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171쪽 마지막 단락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돌들은 고통의 땀을 흘리고 있어요. 돌이 무슨 땀을 흘리나요? 자, 비유죠. 자, 한 장 넘기 172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감옥의
돌이죠. 벽돌. 이 돌들의 어둠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이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원이 샘솟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죠. 하지만 메르소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벽들을 들여다보고 지낸 지 여러 달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얼굴을 내보여주지 않던데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마리의 얼굴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제 부속사제와 메르소 사이에는 하나님의 믿음, 구원의 문제를 두고 죽음의 문제를 두고 아주 끈질긴 토론이 전개가 됐는데 174쪽으로 가면요. 자,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밑에서 둘, 넷, 여덟 번째 줄. 그러나 내겐 나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나의 삶에 대한 닥쳐올 그 죽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 그래, 내겐 이것밖에 없어. 이방인 소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닥쳐올 그 죽음에 대한 확신, 이것밖에 없어.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죽음에 대한 확신이 생겨났어요. 그러니 어떻다는 거야? 죽을 테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어떻다는 거야? 이 삶에 의미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차이가 사라지겠죠. 서로 다른 것들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죽음은 확실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이미 사형 선고를 다 받아놓은 거죠. 근데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다만 메르소는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6쪽으로 오면 그래서 평정을 되찾고 잠이 쏟아지고 평화가 밀려오고 백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엄마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엄마는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마지막 177쪽 마지막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번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위에서 네 번째 줄. 그토록 죽음이 가까운 시간에 그곳에서 엄마는 마침내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던 것이다. 이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엄마를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됐네요. 아무도 엄마의 죽음을 슬퍼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왜요? 엄마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볼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왜 그걸 슬퍼합니까? 그리고 나도 또한 모든 것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자, 이로써 이제 이방인이란 이 소설의 막이 내려졌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비로소 내가 잃어버렸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아보고 싶다는 이런 삶에 대한 의지, 삶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오는 그 지점에서 이방인 소설은 끝이 났습니다.
제 책 읽기는 이렇게 끝내고 잠시 뒤에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좀 꺼주세요.